안녕하세요. OBM 이코치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날씨도 춥고 확장 공사를 하면서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면 너무 춥지 않나요? 확장 공사를 했더니 너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듣곤 하죠. 확장한 부분에 결로나 곰팡이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추워서 힘들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동종업계에 계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상담실장님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몇 달 교육받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영업사원 여러분은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확장 공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들 계십니까? 확장 공사를 할 때 단열 공사에는 기준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면 우리 집값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쓰기 때문이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제대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MTV 여러 공사들을 하면서 기존의 확장 부위에 심각한 모습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설명하기조차 참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우수관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확장하는 샤시를 뜯어보았더니 내부의 단열재들이 너무 엉망으로 시공되어 있죠. 이건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확장한 샤시 하부 쪽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말이 다 됩니까? 보온병 단열, 보온병 시공을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오렌지 블럭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온병 단열이라는 공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도 주택 단열에서 보온병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온병 단열과 확장 공사를 연결해 보면 몸체와 뚜껑을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단면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온병 마개의 기밀성은 확장 부위의 외창이고요. 보온병의 몸통은 샤시 주변에 천장, 바닥,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확장하는 부위의 아파트 단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아파트 4층을 기준으로 확장을 했을 때와 확장을 안 했을 때 윗집 아랫집의 확장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층을 확장했을 때 저 확장된 공간의 창문은 보온병 뚜껑이고요. 위 아랫집에 접한 천정과 바닥은 보온병의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닥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전 바닥은 기존에 발코니로 사용했기 때문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시공된 발코니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예전에 구들장으로 사용하던 그런 온돌 문화에서 발전된 온돌 바닥 난방 방식인데요. 열을 추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추결층은 오래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갈이었고 지금은 주로 기포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 공사를 할 때는 기포 콘크리트를 사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단열재를 시공하게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온수 파이프를 거실 기존 바닥에서 따와서 연결하고 그리고 기존 바닥 높이에 맞춰서 위장 몰탈 마감을 하게 됩니다. 바닥면에 접한 보온병의 뚜껑 역할을 하는 샤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샤시 하부에는 콘크리트 방수턱이 있는데요. 확장 샤시 공사를 하면서 가장 취약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공사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단열 공사가 너무 취약하게 잘 안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서 안타까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수턱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샤시를 시공한 후에 단열 시공을 하려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샤시 시공 전에 바닥 공사를 할 때는 옆면 측면까지 단열재를 외벽면에 선시공을 해야 합니다. 샤시 하부에 사춤 등을 통해 가지고 샤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마감 두께를 고려해서 보시는 이런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벽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직접 외기나 간접 외기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보시는 도면에서 직접 외기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외부에 즉 바깥 공간과 직접 접하는 공간들이고요. 간접 외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단실이나 베란다 또는 확장하지 않은 위아래층에 접하는 그런 곳에 닿는 면을
얘기를 합니다. 이 벽면들 뿐만 아니라 이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집이 비확장이면 우리 집에 확장하는 천정면은 간접 외기에 접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단열 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외기에 접하는 이런 벽면들이 직접 외기인지 간접 외기인지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벽면과 단열 공사로 인해 단차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든 곳이 천정인데요. 왜냐? 발코니 천정은 기존 반자 높이, 즉 천정재와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천정면에는 일반적인 단열재를 부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 단열재를 천정에다가 부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떨어지거나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단열재를 쓰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보완을 하고자 한다면 보시는 우레탄 폼으로 천정 단열을 시공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단열재들은 각 부위별로 어느 정도 두께의 단열재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 기준들은 과연 어떤 기준들을 참고하고 지켜야 될까요?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데 기간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 기준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별표 1은 거실 외벽, 최상층, 최하층, 직접 외기, 간접 외기 여러 단어들과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단열 기준입니다. 단열재의 두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어떤 집의 부위냐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엄청 복잡하고 좀 어렵죠. 다음으로 보시는 것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별표 2인데요. 보시면 열 전도율에 따라서 단열재 종류들이 등급이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더 살펴보면 중부 2지역 서울 경기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가등급 190mm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된다. 최소 허용 두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이시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부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 규정들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마감 두께들이 상상 이상으로 두꺼워지고 내부 공간은 엄청 좁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정들을 지키기는 사실 어렵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준을 우리가 지킨다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천정이 엄청나게 툭 튀어나오고 바닥도 솟아 올라오고 벽은 엄청나게 두꺼워져서 실내 공간은 이상하게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준을 알고 시공하는 것과 모르고 시공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시공 결과도 당연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천정 높이나 기존의 바닥 높이 이런 것들을 현장 상황에 따라 타협은 하지만 좀 더 좋은 단열재로 좀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해야 할 것이고 기존 벽면보다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보시는 단면의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보온병 시공에 기초해서 확장 공사를 합니다. 단열재의 종류는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두께는 마감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두께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규정에 없는 복사열을 가장 많이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단열재도 있는데요. 바로 열반사 단열재입니다. 열반사 단열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벽체에 밀실하게 단열재를 부착을 하고 단열재 사이의 틈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열재 교차 시공이나 복합 시공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장 공사를 계획하시거나 또는
확장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의 가치를 망치지 않도록 시공을 해 주시고요. 확장공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 명확히 알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선택하신다면 확장공사 후에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MTV. 그럼 질문. 이미 확장을 한 상태인데도 꼭 재확장해야 돼요? 지금 확장을 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확장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부 좀 절치를 하거나 오려서 내부의 단열 상태를 한번 본다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확장 진행할 때 샤시만 변경하면 안 돼요? 재확장을 할 때 샤시만 변경한다는 것은 설명했듯이 보온병에서 뚜껑만 바꾼다는 건데 샤시만 바꾼다고 해서 나머지 몸통이 제대로 단열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샤시를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더 큰 문제 생기지 않았던 결로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샤시만 교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견해를 같이 동행해서 한번 더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샤시를 변경하지 않고 확장 진행하면 안 돼요? 샤시를 변경하지 않고 확장을 하려면 샤시가 몇 년 정도 된 샤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 15년, 20년 정도 이상 된 샤시라면 교체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이게 10년, 15년 안쪽에 있는 그런 샤시라면 재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변의 마감 공사들은 재확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 번쯤 전문가하고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국토교통부나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BRP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더 절감시키는 공사, 샤시나 단열 공사 같은 것들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자 절감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렌지 블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OBMTV.